2025년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단 한 장의 보고서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거기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이름이 리튬 매장량 세계 3위로 찍혀 있었죠.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 단 한 톨의 자원도 없다고 비웃던 그 나라가 세계를 제치고 자원 패권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충격적인 반전 뒤엔 한 명의 외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믿지 않았고 과거의 상처로 한국을 외면했던 독일계 지질학자 엘레나. 지금부터 한국이 세계를 뒤집은 리튬 기술 개발의 전말과 한 여자의 감동적인 변화를 함께 공개합니다. 저는 엘레나 브루크너입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지질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 15년간 유럽연합 광물자원 전략기획본부에서 일해왔습니다. 아시아 광산 프로젝트에서 쓰라린 실패를 맛본 후 한국 기술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브뤼셀의 회의실은 차가웠습니다. 카자흐스탄 리튬 자원 개발 협상을 앞두고 열린 전략회의에서 담당자가 기술 파트너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헬름홀츠 연구소, 프랑스 지질조사원, 그리고 잠깐 말을 멈추더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합류합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한국이요? 정말로요? 동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지 개발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광물 탐사 경험도 제한적이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조선업과 반도체로 유명한 나라였을 뿐이었어요. 광물 자원 분야에서는 늘 뒤처져 있었죠. 5년 전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과 함께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들은 독일 기술에만 의존하려 했고 독창적인 해결책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브루크너 박사, 한국도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료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라졌다고요? 어떻게요? 광물 탐사는 수십 년의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하는 분야예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한국팀의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김성진 박사라는 사람이 팀장이더군요. 경력을 보니 나름 괜찮은 논문들을 발표했지만 현장 경험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또 이론만 아는 학자겠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전 약혼자 준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엘레나,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 하지만 결국 그는 독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서울로 돌아갔죠.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제 시선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카자흐스탄 프로젝트는 유럽에게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중국의 리튬 독점을 깨뜨리려면 새로운 공급원이 절실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에 한국이 끼어들다니. 기대치를 낮춰야겠네. 제 다이어리에 적어둔 메모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탐사 현장까지는 차로 4시간을 더 가야 했어요. 험난한 길을 달리며 창밖을 보니 끝없는 초원과 메마른 산맥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이곳에 리튬이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국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독일팀과 프랑스팀의 첨단 장비들 사이에서 한국팀의 장비는 초라해 보였어요. 김성진 박사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루크너 박사님.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악수를 나누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실망하고 있었어요. 김 박사의 팀원들은 대부분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현장 경험이 부족해 보였거든요. 첫 번째 갈등은 바로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탐사 지점 선정 회의에서 김 박사가 제안을 했어요. 이 지역 지층 구조를 보면 동쪽으로 500m 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즉시 반박했죠. 데이터를 보세요. 지구물리학적 분석 결과가 명확히 이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 박사는 차분했습니다. 물론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지질학적 감각도 무시할 수 없어요. 저 바위층의 풍화 정도를 보세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박사님, 감각보다는 정확한 측정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과학자잖아요. 그때 김 박사의 눈빛이 잠시 차가워졌습니다. 브루크너 박사님, 데이터만으로는 놓치는 게 있어요. 현장은 살아 숨쉬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죠. 감각이 데이터보다 정확할 리 없습니다. 결국 제 의견대로 진행했지만 첫 번째 시추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김 박사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제안했던 지점으로 가서 간단한 표면 조사를 했습니다. 30분 후 돌아온 김 박사의 손에는 작은 돌덩이가 들려 있었어요. 이 시료를 한번 보세요. 현미경으로 확인해보니 리튬을 함유한 광물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어요. 우연일 거예요. 하나의 시료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날 저녁 텐트에서 혼자 있을 때 김 박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장은 살아 숨쉬는 거거든요. 정말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에 우연히 제 15년 경험을 뒤엎을 수는 없어요. 카자흐스탄에서의 열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인터넷 신호가 간헐적으로만 잡히는 이곳에서 뉴스를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봤어요. 한국 울진에서 세계 최고 수준 리튬 발견. 국내 리튬 존재 첫 확인 울진 단양 개발 잠재성 H톤 톤사 이미터 누주. 아이미터 BC. 코미터 누주 2024 이코엔 OAR 톤 ICL 26616억 3013만 6452. H톤 밀리리터.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다시 읽어봤어요. 울진 보안광산에서 발견한 신규 광채의 리튬 품위가 0.3-1.5%로 캐나다 레드크로스 호수 광산과 비슷한 수준. 국내에서도 리튬 발견 채굴시 환경에 미칠 영향은?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김성진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박사님, 한국에서 리튬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저희 연구원에서 4년간 조사한 결과예요. 울진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이 매우 흥미로워요. 제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특성이요? 김 박사가 노트북을 열어 지질도를 보여줬어요. 울진 지층의 페그마타이트 구조가 바로 이곳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같은 지질 시대에 형성된 것 같아요. 순간 머리가 번쩍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시했던 한국팀의 제안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김 박사가 자꾸 동쪽 지역을 고집했던 이유가 이해됐습니다. 그는 울진 경험을 바탕으로 이곳의 지질 구조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박사님이 계속 제안했던 그 지점이.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울진과 같은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그날 밤 텐트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자원 강국이 될 수 있다는 신호였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울진 발견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 지질학자들의 체계적인 연구 결과였죠. 다음 날 아침 독일 본부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브루크너, 한국 울진 소식 들었지? 유럽위원회가 발칵 뒤집혔어. 한국과의 협력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울진 뉴스 이후 한국팀을 보는 제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비와 작은 면에서는 독일팀과 프랑스팀에 비해 열세였어요. 그런데 이틀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 텐트에서 나와 화장실을 가던 중이었어요. 저 멀리 불빛이 보이더군요. 누군가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다가가 보니 김성진 박사가 혼자 드론을 조작하며 지형 스캔을 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이 시간에 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브루크너 박사님. 잠깐 추가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드론은 제가 본 적 없는 모델이었습니다. 이 장비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김 박사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입했어요. 프로젝트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개인 돈으로요? 네, 팀원들과 함께 조금씩 모았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서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정부나 기업 예산 없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을 털어가며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의 대답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우리나라도 자원부국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더 이상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김 박사와 함께 야간 조사를 도왔습니다. 드론이 보내는 영상을 보며 지형을 분석했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작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루크너 박사님. 김 박사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텐트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이는군요. 제가 그동안 만났던 어떤 연구팀보다도 간절했어요.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뭔가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다른 팀원들에게 김 박사 이야기를 했더니 놀라더군요. 정말요? 개인 돈으로 장비를 샀다고요? 그때부터 한국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존경의 눈빛이었어요. 며칠 후 김성진 박사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브루크너 박사님, 소련 시절 지질 자료를 함께 분석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소련이 남긴 지질 자료는 대부분 러시아어로 되어 있어서 해석이 쉽지 않았어요. 김 박사의 놀라운 점은 러시아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모스크바에 있었어요. 함께 오래된 지질도를 펼쳐놓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소련 지질학자들이 조사했던 미개척 지역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김 박사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이 지역은 당시 군사 목적으로 접근이 금지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지질학적 특성이 리튬 보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제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흥미로운 지역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황량한 계곡이었어요. 하지만 김 박사의 예상대로 지층 구조가 매우 특이했습니다. 시료를 채취해 봅시다. 여러 지점에서 암석 시료를 수집했어요.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 시료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간이 분석 장비로는 한계가 있어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김 박사가 특별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휴대용 XRF 분석기를 써보죠. 결과가 나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리튬 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중국의 주요 리튬 광산보다도 높은 수치가 나온 거예요. 이건 정말 대박이네요. 김 박사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저는 즉시 브뤼셀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중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고품위 리튬 매장지를 확인했어요. 본부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인가? 얼마나 확실한가? 그날 밤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럽연합 광물자원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제가 발견 경위를 설명하며 김성진 박사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팀의 지질학적 통찰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발견입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브루크너, 한국과의 기술 공유는 신중해야 한다. 이 정도 매장지라면 유럽이 주도권을 가져야 해. 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한국팀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기 싫었습니다. 발견 이후 상황이 급속도로 복잡해졌습니다. 브뤼셀에서 고위급 대표단이 파견되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배제하고 유럽이 단독으로 카자흐스탄과 협상하는 것이었죠. 회의에서 유럽위원회 대표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우리 것이어야 합니다. 한국은 보조적 역할에 만족해야 해요. 제가 반박했어요. 그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발견에 한국팀의 기여가 결정적이었어요. 브루크너,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오.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전략이라는 게 신뢰를 저버리는 건가요? 한국팀 없이는 이 발견도 없었을 거예요.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광물자원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기술 이전이 필요합니다. 카자흐스탄도 자체 개발 능력을 갖고 싶어요. 김성진 박사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박사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은 나누되 무조건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때 저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3자 합작법인 모델이었어요. 한국의 기술, 유럽의 자본, 카자흐스탄의 자원을 결합하는 것이죠.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예요. 제안서를 작성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김 박사도 도와주었어요. 이런 모델이라면 기술 보호와 자립이 양립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세부적인 지분 구조와 기술 이전 조건을 꼼꼼히 설계했습니다. 다음 날 3자 회의에서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측에서 회의적인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카자흐스탄 장관이 말했어요. 유럽 측도 전략적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면서 우리 영향력도 유지할 수 있겠군요. 한국팀은 기술 보호 조건에 만족했어요. 이 정도라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며칠간의 협상 끝에 기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한-EU-카자흐 3자 합작법인 설립에 모든 측이 동의한 거예요. 제가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합의 원칙은 정해졌지만 세부 조건을 두고 치열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역시 기술 이전 범위였어요. 카자흐스탄은 최대한 많은 기술을 원했고 한국은 핵심 기술 보호를 고집했습니다. 김성진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탐사 기술은 공유할 수 있지만 정제 기술은 별개입니다. 20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넘길 수는 없어요. 합리적인 입장이었지만 카자흐스탄 측은 불만스러워했어요. 제가 중간에서 조율했습니다. 단계별 기술 이전은 어떨까요? 초기에는 탐사 기술만 공유하고 프로젝트가 궤도에 오르면 정제 기술도 점진적으로 전수하는 거죠. 김 박사가 고민했어요. 보장이 있어야 하겠네요. 유럽 측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금 조달 구조가 불분명해요. 위험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도 제가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개발 단계별로 투자 비율을 달리하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은 지분 구조를 정할 때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은 51% 지분을 요구했고 유럽은 기술 우위를 근거로 40%를 주장했어요. 한국은 30%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실질적 영향력은 보장받고 싶어 했습니다. 일주일간 논의한 끝에 독특한 구조가 나왔습니다. 카자흐스탄 45%, 유럽 35%, 한국 20%의 지분의 기술위원회는 한국이 주도하는 것이었어요.
기술적 의사결정은 한국이 맞대, 경영은 3자가 공동으로 하는 거네요. 김 박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지분은 적어도 실질적 영향력은 확보했네요. 저도 이 구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각자의 장점을 최대화하면서 견제와 균형도 이룰 수 있었거든요. 최종 서명식 전날 밤, 김 박사와 마지막 검토를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브루크너 박사님.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박사님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다음 날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세 나라 대표들이 모여 역사적인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제가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어요. 계약 체결 후 저는 한-EU- 카자흐 합작법인의 전략 총괄 자문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2달을 돌이켜봤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김성진 박사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브루크너 박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사님이 없었다면 이런 성과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배운 게 더 많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땅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우리가 발견한 리튬이 묻혀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그리고 그 발견을 가능하게 한 한국팀의 열정이 떠올랐습니다. 브뤼셀 도착 후 첫 번째 업무는 유럽연합 광물자원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국의 기여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창의적 접근법이 핵심 성공 요인이었다고 명시했어요. 위원회 발표 당일 회의실은 만석이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고위 관료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저는 먼저 한국팀의 역할부터 설명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선입견을 버리고 진정한 협력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중간에 한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한국 기술 수준이 정말 우리와 대등한가요?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대등한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특히 현장 적응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발표 중에 울진 리튬 발견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4년에 걸친 체계적 탐사로 이런 성과를 얻었어요. 이는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 역량의 결과입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한국 국기가 스크린에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순간 목이 메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그 국기가 이제는 존경의 상징으로 느껴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기술 협력국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어요. 그들은 신뢰를 지키는 나라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공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동료들이 다가왔어요. 브루크너, 당신이 많이 변했네. 예전에는 한국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날 저녁집에 혼자 있으면서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5년 전 헤어진 전 약혼자 말이에요. 그때 그가 했던 말들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엘레나,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 핸드폰을 들고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늦었지만 미안해. 내가 옳았어.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엘레나, 내가 그걸 깨달아줘서 고마워. 언제나 내 행복을 빌고 있어. 다음 주 유럽연합 공식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카자흐스탄 리튬 프로젝트는 유럽-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초안을 작성했고 한국의 역할을 강조해서 넣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했어요. 이제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이 한 줄을 쓰면서 제 마음속 변화가 완성됐다고 느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과학자의 자세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다이어리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이 나를 바꿨다. 기술은 돈이 아니라 정신이었다. 그들의 열정과 신념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배운 소중한 경험이었어요.